우린 지금 안전하다고 보여지지만 이러다가 갑자기 뭔 사고가 터지고 다리가 무너지면 우린 거기가 약했다는 걸 몰랐던 거잖아요. 우리가 자칫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이걸 분석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곧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위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명확히 육하 원칙을 완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사건 현장은 많이 가지 않아요. 저는 부검실에서 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주검을 보죠. 시신을. 누구도 죽음은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법의학은 죽음을 얘기하는 학문이 아니고요, 주검을 통해서 삶을 얘기하는 학문이에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시가 이문재 시인이 썼던 여기가 맨 앞이라는 시인데, 나뭇가지의 제일 끝은 새순이잖아요. 우리 삶의 맨 끝은요, 새로운 시작이어야 돼요. 바로 죽음을 보면서 삶에 대한 찬란함과 아름다움, 소중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부검이 끝나면 저한테 의뢰했던 수사관한테 설명을 하지만 거기에 왔던 가족들을 따로 또 만나요. 유족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분이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겠구나라는 걸 알 때가 와요.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죠. 우리가 전체 우리 사회를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끼리 나눠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현재란, 지금이라는 단어를 모르겠어요. 유일하게 느끼는 건 동기로 전달되는 메시지가 몇 초는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동시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보는 것 또한 마찬가지고. 근데 내가 유일하게 느끼는 건 꼬르륵은 바로 느껴요. 내 몸이 나한테 주는 신호는 바로 그 현재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의 행적이 좀 투명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 사람이 여기가 있지? 이런 것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지하 주차장 가는 걸 좀 두려워해요. 좁은 공간들. 저는 작은 공간들 싫어합니다. 우리가 좀 오만한 거예요. 모래시계가 우린 윗면이 얼마 남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단지 한 80까지 살겠지, 이런 다 막연한 생각하지만, 내가 서 있는 순간 그림자가 있잖아요. 죽음은 항상 그렇게 옆에 있다가 탁 뒤집어지면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목걸이가 끊어질 때는 가장 약한 부분이 끊어지잖아요.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딜까를 보면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면 국가가 태어나고 국적을 취득하고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이런 데는 엄격해요. 근데 죽음에 대해서는 참 엄격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 죽음에 의심이 없는가, 또 죽음에서 밝혀야 될 게 무엇인가, 이걸 명확히 한 다음, 육하 원칙을 완성한 다음에 국가가 사망 등록을 해주고 화장 매장 허가증을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는 화장 매장을 하고 죽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동사무소 가서 신고하면 돼요. 국가라면 적어도 구성원의 주민등록 말소의 과정은 정확히 국가가 그것까지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가족한테 인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28,000명 사인이 모르는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된 거예요, 통계청 자료로. 그러면 28,000명을 분석해보면 혼자 사는 분, 나이가 많고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분, 교육 수준이 낮은 분, 이게 대부분을 차지해요. 우리는 지금 안전하다고 보여지지만 이러다가 갑자기 뭔 사고가 터지고 다리가 무너지면 우린 거기가 약했다는 걸 몰랐던 거잖아요. 이 28,000명 속에서 우리가 자칫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이걸 분석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게 곧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위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명확히 육하 원칙을 완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더더욱은 우리는 사망 진단서 없이 아는 사람 둘이 가서 또 하면 또 돼요. 너무너무 우리나라 수준에 비해서는 허술하다. 이게 일제시대 때 그대로 들어왔던 법인데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사망 등록 후 장례를 치르는 걸로 만들어야 되죠. 검시 제도의 총체적인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검시 또는 부검이라는 행위는 형사소송법상 범죄의 의심이 있는 자에 한해서 해요. 그러니까 범죄 의심이 없으면 이 과정을 안 거쳐요. 검안이나 부검이라는 과정을.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행정법으로 다뤄요. 어떤 사람이 혼자 사인을 모르거나 신원을 알 수 없거나 교도소나 수용시설에 있었거나 병원에서 태어난 지 14일 이내거나 이런 여러 조건 한 열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면 행정적으로 당연히 검시하게끔 리스트가 돼 있어요. 아예.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이 근처에서 공사라고 좀 안전사고가 발생하잖아요. 타살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동료들이 봤으니까. 우리나라는 부검을 안 할 수 있죠. 범죄 혐의점이 없으니까. 근데 그 건을 부검을 해야 이 건설사가 갖고 있는 공법이나 여기에서 무엇이 문제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회사는 전국적인 회사인데, 그럼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이게 교정이 안 되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어디선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것이 그런 행정법이 있었을 때는 가능해요. 교류하니까. 검시 자료를 전체 볼 수 있으니까. 절대 우리는 완벽한 세상을 만들 수 없어요. 단, 끊임없이 인정하고 배워가야만 사회를 향해서 다가갈 수 있는 거죠. 어려울 거예요.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길죠. 그러니까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이 손해배상에 대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요.
또 형사 사건으로 비롯해서 뭐 업무상 과실치사로 한다고 해도 전문적 의료 행위에 대해서 법률가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이 의사라는 전문가의 잘못을 묻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의사라는 전문가한테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의사들의 신뢰도가 높아져야지 의료사고라는 오해도 줄여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고 나면 내가 그럴 줄 알아서 뭔가 있을 거야. 그동안 불친절했던 것들, 관심 있게 안 봐줬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뭉치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말한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니까 뭔가 숨기고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실은 의사들이 일부러 그럴 일은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의학이 완벽하진 않거든요. 이걸 제3자로 보내면 또 다른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니까 대형 병원은 자체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거기에 의사가 직접 설명하고 질문 응답을 받으면 돼요. 사고가 발생하면 담당 의사 오시라고 하고 가족들 오시라고 해서 제3자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대화를 해요. 그 다음에 의료적인 행위가 끝나면 저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해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손해배상이나 이런 다 이제 처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따뜻하고 인간적으로 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꼭 법정까지 가야 되느냐. 그것보다는 자체 병원에서 1차 의사들의 신뢰가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 의사라는 절대적 권력 앞에서 열심히 난 따랐는데 왜 이런 결과가 발생했어? 그 순간에 대등한 위치에서 항의하고 싶은 거예요. 의사분들에 대한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의사가 실은 내가 근무하는 환경 내에 그들은 낯선 이방인들이 이 공간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나는 동등하게 대한다고 했지만 실은 이 사람들은 동등하지 못한 종속관계처럼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가면 목사님 말씀이 다 맞잖아요.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 말이 다 맞은 걸 보거든요. 근데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따질 수 있잖아요. 책에도 썼지만 위약보단 좋은 의사가 되라 그래요. 우리는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자식적 힘을 갖고 있어요. 말 한마디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위약이거든요. 근데 내 말을 듣고 그 위약보다도 그 효과를 안 낸다면 나는 의사로서 자격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나의 말 한마디로도 힘을 얻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의사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저희는 이제 의사여야만 법의학자가 되죠. 가끔 법과대학 소속이냐 물어보는 분도 있고 법학 먼저 공부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분도 있는데 법정에서 필요로 하는 의학이란 줄임말이거든요. 저희 소비자가 수사기관이잖아요. 저절로 법학을 공부하게 돼요. 저희들은. 의사와 가족들이 만날 때는 의사로서 서로 용어 정리랄지 이런 걸 다 설명을 해주고 또 이쪽에 변호사가 오면 법률적으로 서로 얘기도 해주고 그래서 근데 법의학 교수가 있는 대학이 몇 개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대형병원에서 저한테 벤치마킹을 와도 이걸 해줄 수 있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 거지. 아무리 시스템이 좋으면 뭐합니까? 중간에 의사로서 또 이런 건 법률가로서 이런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노하우를 묻지 마세요. 노후. 누가 할 수 있는가를 먼저 찾으세요. 사람을 찾으십시오. 노후가 없는데 어떻게 노하우를 찾을 수 있어요? 액팅 멤버는 한 3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전국적으로. 아니 적죠 당연히. 근데 워낙에 과정도 길지만 선진국에서는 의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게 병리의사예요. 최종 진단하기 때문에. 그 병리의사의 위가 법의학자예요. 근데 우리는 의사 중에 제일 낮은 게 병리 중에 낮은 게 법의학이니까. 근데 기법이라기보다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제 법의학 시신 중심으로는 크게 과학적 발전이라는 걸 만들기는 어려워요. 혈흔 패턴 분석이랄지 뭐 이런 장비가 있어서 같이 성장해 가고 있어요. 팀플레이. 테크닉 부분은 뭐 저희가 전혀 뒤지는 바가 없고 단지 숫자가 너무 적고 그렇게 된 이유는 지원이 너무 적다는 거고 또 사회적인 경제적인 어떤 지원이랄지 경제적인 기반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검시 제도도 바꿔야 되고 그 검시 제도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의 경제력 수준에 맞는 나라와는 비슷하게끔은 대우가 돼야 되지 않나. 혼자의 사명감으로 독립운동하듯이는 못하는 거거든요. 60명이라 치면 핵팀 멤버가 12, 3만 명 중에 60명이니까 이게 돌연변이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그냥 미친놈이라고 하는데 이 돌연변이가 건강한 돌연변이가 자꾸 생산돼야 그 사회가 진화해가는 거거든요. 그런 진화를 해나갈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지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혈흔 분석이에요. 혈흔 분석. 그러니까 혈흔 분석가가 오면 이 사람이 어떤 자세로 어떻게 움직이고 여기서 칼을 최초로 몇 미터 높이에서 칼이 1차 자입됐고 막 이런 것도 쫙 만들어내요. 그것도 그 3D로 또 볼 수 있어요. 그런 기법 보면서 참 과학수사 많이 발달했다 이런 생각하죠. 우리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용어의 정리가 가장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용어를 놓고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이런 생각으로 감정서를 냈는데 법률가는 또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이들의 리걸 마인드를 알아야 나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용어 정도는 알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법학을 한 것이지 학문을 한 건 아니에요. 법의학을 선택을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전문이 따고 해야 된다는 게 문제인데 저희도 법의학도 인턴 마치고 선택하면 많은 사람이 올 것도 같아요. 근데 살면서 지금 제가 딱 올해 60살이 됐는데 가지 않은 길을 다른 사람이 길을 내지 않은 작은 길을 선택했던 것들이 인생이 참 풍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법의학을 안 했으면 뭘 했을까 하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제가 고민할 때 젊은이의 직업수도 10가지가 있었어요. 부모나 형제가 반대하면 그 길이 옳다 가라. 특히 애인이 반대하면 더 옳다. 또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로 가라. 가운데가 아닌 가장자리로 가라. 뭐 했더니 10가지가 딱 들어맞아서 젊은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 많이 몰리는 곳은 이미 끝이에요. 가능성은 아무도 안 가는 길에서 가능성이 있다. 혹시 의대생이 이 방송을 본다면 법의학자도 의사다. 아무리 우리가 내려놓으려고 해도 의사라는 삶을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고난의 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참 따뜻함도 있고 보람도 있고 그런 속에서 느껴지는 인생의 풍부함? 그래서 임상의사를 하는 분들도 한 번 더 법의학 쪽으로 한번 생각도 해보면 좋겠다. 저야 추천하죠. 우리 큰애가 법의학 책을 갖고 가서 이제 군대 군의관으로 가 있거든요. 저는 법의학을 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선택해야만 버틸 수 있으니까. 저한테 법의학 책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주면 또 막 기다렸던 것 같아서 너는 볼 필요가 없잖아. 너가 왜 필요해? 안 주려고 그랬더니 굳이 가져가서 심리적으로 제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숙고 끝에 그런 선택들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복보다는 내가 살아서 움직이고 걸어가는 그 자체가 행복이거든요. 뭐 성취해서 행복이 아니고 마음이 끌리는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범인이 제 옆에 있고 저랑 이렇게 법정이 있어요. 이렇게 맞는 말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 눈을 못 마주쳐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타인의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말라거든요. 그건 그 사람 몫이니까. 나를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억울함이 있어서 한다면 그건 어떻게 말릴 수 있겠어요. 단 하다가 내가 틀린 부분이 얘기되면 수정 보완할 수 있다. 나는 왜? 사람이니까.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원한을 갖겠다? 그거 어떻게 말립니까? 그거 두려워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많은 죽음을 봤죠. 죽음을 보고 그 죽음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또 보게 됐죠. 뭐 30년 동안 보면서 조금씩 써놨던 어떤 작은 파편적인 단상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내게 된 건데 우리는 좀 안전한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안전하다는 착각을 깨는 것이 많은 사람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을 터부시하지 마시고 죽은 사람한테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주는 건 그 죽음을 해석하고 다시 그런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산 사람들이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 죽음을 가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우린 그런 식의 잘못을 해요. 좀 지나면 죽은 사람한테 문제가 있을 거야. 죽은 사람이 뭔가 일탈 행동을 했을 거야. 그렇게 자꾸 미루면서 나는 그들과 별개의 세상을 살고 있다는 착각을 자꾸 갖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면 영원히 이 문제를 못 풀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 세상이 아니었어? 이렇게 살기로 해서 우리가 권한을 주지 않았어 국가라는 데다가? 그럼 거기는 당연히 해야 될 일 뭘 못했지? 왜 그랬지? 우리가 이 죽음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어. 그래서 이해람 중사 어머니 인터뷰를 제가 가끔 얘기를 해요. 나는 내 딸 때문에 법이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 이후로 군대 내에서 그런 부분이 되지 못하도록 한 법이 만들어지고 누군가가 보호받을 수 있다면 내 딸이 가치 있는 죽음이잖아요. 내 딸의 삶이. 그게 법의학자가 하고 싶은 얘기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공감하고 싶었어요. 이 공감이 주파수가 맞아서 공명이 됐으면 좋겠어요.